시와호의 새벽은 늘 차갑지만 그날 물 위에 떠오른 건 바람도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갈대밭에 걸린 검은 비닐 자루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드러난 것은 얼굴이 아니라 잘려나간 몸통이었습니다. 머리는 없었고, 손목 아래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이 여자를 죽인 뒤에도 끝까지 사람으로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잔혹한 훼손이 우발적인 광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를 마지막까지 묶어두고 부수고 조각내고 시화회 흩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른 그날이 아니라 그 여자가 집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시화호 방조제 근처는 아직 밤의 일부를 버리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물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바다와 민물이 뒤섞인 냄새 위로 눅눅한 진흙 냄새를 얇게 덮고 있었으며 제방 아래 갈대밭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을 죽여놓은 듯 미동도 없이 젖어 있었다.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였다. 밤새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 아니면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찌를 들이우고 싶은 낚시꾼. 이경수는 후자였다. 그는 늘 그렇듯 낡은 접이식 의자를 들고 제방 아래로 내려갔고 진창에 운동화 밑창이 한번 깊이 박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물가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그날은 앉기도 전에 이상한 것을 먼저 보았다. 갈대 사이에 끼어 있던 검은 비닐 자루 하나가 물결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냥 떠내려온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 무거워 보였고 너무 낮게 잠겨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변 물빛이 그 자루 주위에서만 유독 탁하고 진하게 죽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누가 버린 폐기물쯤으로 생각했지만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 때문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생선 썩는 냄새와는 달랐고 하수구 냄새와도 달랐으며 뜨거운 여름에 오래 방치된 고기에서 올라오는 단순한 부패 취와도 어딘가 달랐다. 훨씬 달고 훨씬 눅눅하고 이상할 만큼 기분 나쁘게 사람 몸 안쪽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이경수는 잠시 망설이다 들고 온 낚싯대 끝으로 검은 자루를 건드렸다. 비닐 표면은 물을 오래 먹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안쪽에 든 것은 놀랄 만큼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낚싯대 끝을 더 밀어 넣어 자루를 자기 쪽으로 조금 끌어당기자 물속에 잠겨 있던 일부가 툭 하고 돌아섰고 그 순간 비닐이 찢어진 틈 사이로 창백한 살색 같은 것이 아주 잠깐 스쳤다. 그것은 눈이 착각하기 쉬운 새벽의 빛이 아니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낚싯대를 놓쳤고 손바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식어버린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면서도 2번이나 화면 잠금을 틀렸고 겨우 112에 연결된 뒤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검은 자루가 있다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아니 아마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와 달라고, 제발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마친 뒤 그는 물가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눈을 떼지는 못했다. 마치 한 번 눈을 돌리면 그 자루가 제 힘으로 갈대숲 안쪽으로 숨어버릴 것 같았고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방금 자신이 본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인근 지구대 순찰차였고 그 다음이 형사과 차량, 그 다음이 과학수사 차량이었다. 해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방조제 아래 풍경이 드러났지만
밝아질수록 오히려 현장은 더 음산해졌다. 밤에는 그저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벽빛 아래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검은 자루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점점 더 분명해졌다. 현장 통제선이 쳐지고 경찰 둘이 장화를 신고 물가로 내려가 갈대와 진흙을 헤치며 자루를 끌어올렸다. 자루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끌어당길 때마다 안쪽 내용물이 둔탁하게 한쪽으로 쏠리며 물을 토해냈다. 비닐 위에는 회색빛 소금 알갱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고,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실가닥이 매듭 부분에 엉겨 있었다. 현장 감식반 한 명이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매듭을 풀었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한꺼번에 죽었다. 파도 소리도, 무정이 소리도, 뒤늦게 모여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도 이상하리만큼 멀어졌다. 비닐이 반쯤 열렸을 때 먼저 보인 것은 사람 피부 특유의 미세한 주름이 아니라 물에 오래 잠겨 불어 터지기 직전의 하얗고 무른 살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목이 있어야 할 자리 위가 텅 비어 있는 몸통이 드러났다. 머리는 없었다. 양팔도 온전하지 않았다. 가슴 아래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은 군데군데 훼손되어 있었고, 복부 쪽에는 누군가 서툴게 벌렸다가 다시 닫으려 한 것 같은 삐뚤고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낮게 욕설을 뱉었고, 다른 누군가는 돌아서서 구토를 했다. 현장에 있던 가장 나이 많은 형사는 비닐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딱 붙인 채 뒤로 물러났고, 막 부임한 젊은 순경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얼굴로 장갑 낀 손을 한참 동안 허공에 들고 있었다. 시신은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조차 처음부터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머리가 없고 손목 아래가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한 가장 빠른 단서들이 통째로 지워져 있었고, 분리된 절단면은 한 번에 잘라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망설이듯 눌렀다 떼고 다시 밀어 넣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걸 단순히 시체 유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분노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을 총괄하게 된 강민석 형사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루를 묶은 방식, 물에 가라앉히기 위해 안에 함께 넣은 폐기물 조각, 떠오르는 지점을 계산한 듯한 위치 선정, 손목과 머리 같은 식별 부위를 유독 집요하게 없앤 점을 보면서 이건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허술한 공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너무 차갑고 너무 계산적이어서 역설적으로 더 끔찍했다. 순간의 흥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대개 몸을 숨기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시신은 정반대였다. 누군가는 죽인 뒤에도 오랫동안 이 몸을 어떻게 지울지 생각했다. 어디를 자르면 이름이 늦게 드러나는지, 어디에 던지면 물이 무엇을 먼저 토해낼지, 얼마나 묶어야 자루가 바로 찢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미리 시험이라도 한 사람처럼 보였다. 강민석은 자루 가장자리에 묻은 회색 가루를 눈으로 줬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지우려고 한 겁니다. 현장 감식이 이어지는 동안 시화호 다른 쪽 수문 근처에서 추가 신고가 들어왔다. 검은 비닐은 아니지만 갈색 포대, 자루 같은 것에서 사람 팔처럼 보이는 것이 튀어나와 있다는 신고였다. 강민석이 즉시 차량을 돌려 이동했을 때 두 번째 현장은 첫 번째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진흙 위에 반쯤 걸쳐 나온 것은 팔이었다. 정확히는 팔이었다고 해야 했다. 어깨 쪽 절단면은 울퉁불퉁했고 팔뚝 중간에는
부패가 시작된 보라빛 얼룩이 번져 있었으며 손이 있어야 할 끝부분은 손목 위에서 사라져 있었다. 손이 없었다. 팔만 따로 포대에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단순히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 서로 다른 장소로 흩뿌리고 있었다. 하나의 몸이 하나의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의 발견이 곧 하나의 신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몸을 조각내고, 단서를 조각내고, 시간을 조각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잔혹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기괴했고, 집요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인간으로 남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강민석은 진흙 위에 쪼그려 앉아 팔 절단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범인이 왜 굳이 손목을 없앴는지, 왜 머리를 따로 떼어냈는지, 왜 일부는 물에 던지고 일부는 다른 포대에 나눠버렸는지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그건 너무 당연했다. 문제는 당연한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집착이었다.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죄를 숨기려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범인은 단지 죄를 감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라는 존재 자체를 해체하려 들고 있었다. 전고가 가까워졌을 때 초동 부검 소견이 현장으로 전해졌다. 사인은 익사 가능성이 낮고 사망 이후 절단되었을 공산이 크며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치유되다 만 흔적이 여러 발견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발목 부근과 허벅지 안쪽, 팔꿈치 안쪽에 남은 반복적 압박 흔적은 피해자가 죽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압되거나 묶여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민석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첫 발견 당시보다 더 차가운 기분이 들었다. 물에서 올라온 몸은 끔찍했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멍은 달랐다. 그것은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얼마 동안 견뎌야 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몸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조금씩 눌렀고, 겁주었고, 길들이려 했고, 그러다 마지막 날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넣었다. 그는 호수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아침보다 물빛은 더 밝아졌는데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 보였다. 시와호 특유의 밋밋한 수면 위로 바람이 얇게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금세 다시 날아올랐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날 이후 그 물은 더 이상 같은 물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이름 모를 여자의 몸이 처음으로 세상 밖에 되돌려진 장소가 되었고 누군가가 얼마나 철저히 그녀를 없애려 했는지가 처음으로 실패한 장소가 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감식반은 검은 자루 안쪽에서 아주 작은 섬유 조각 하나와 함께 비닐 겉면에 눌어붙은 짙은 회색 결정체를 채취했다. 바닷물에 녹담한 소금처럼 보였지만 일반 가정용 굵은 소금과는 입자 모양이 달랐다. 동시에 붉고 검은 실가닥은 어시장이나 수산물 포장 현장에서 쓰는 끈과 유사하다는 예비 소견도 나왔다. 그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결국 사람을 끌고 오는 줄이라고 믿는 쪽이었다. 시신의 머리와 손목이 사라진 이상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신원을 늦추려 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수사선을 흐리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수사는 아주 작은 냄새, 아주 작은 매듭,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다가 첫 번째 자루에서 꺼낸 몸의 발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둥근 압박 자국을 떠올렸다. 단순한 밧줄 자국이 아니었다. 같은 지점이 여러 번 오래 눌린 사람에게만 생기는 자국이었다. 즉, 그녀는 죽기 전에 이미 한 번 이상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의 집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잠근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서 도망치지 못한 채 그날 밤 수사본부가 꾸려졌을 때 강민석은 화이트보드 맨 위에 아직 신원도 모르는 피해자를 가리키는 임시 표기로 시화호 여성 변사라고 적었다가 한참 뒤에 지웠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천천히 적었다. 토막 유기 이전에 장기간 감금 또는 폭행 가능. 방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지나치게 밝았고 종이컵에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젖은 장화에서 올라오는 호수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신의 머리를 찾고 손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면 끝나는 종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한 여자를 죽인 뒤 자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오랫동안 무너뜨린 뒤 마지막으로 몸까지 해체해버린 사건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발견된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낯선 괴물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잠그는 익숙한 얼굴로. 시신의 머리와 손목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팀을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강민석은 오히려 그 결손 자체가 범인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믿었다. 얼굴과 손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잔혹한 훼손이 아니라 신원 확인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뜻이었고, 그 말은 곧 피해자가 완전히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미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고, 누군가는 그 실종을 설명할 준비까지 해두었어야 했다. 시화호 일대와 안산, 시흥, 화성, 인천 남부까지 최근 열흘 사이 접수된 여성 실종 신고가 밤새 다시 정리되었고, 새벽을 넘긴 수사본부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모두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다. 사라진 여성들 가운데 나이와 체격, 대략적인 추정 신체 조건이 맞는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안산 선부동의 한 빌라에서 접수된 신고였다. 이름은 한서진, 34, 결혼 8년 차, 직업 없음. 최근까지는 인근 수산물 포장 가게에서 일했으나 반년 전 그만둠. 신고자는 남편 박재현. 신고 시점은 아내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강민석은 접수 기록을 읽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이틀. 보통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면 다투고 집을 나갔다 해도 이틀은 길었다. 너무 늦거나 아니면 너무 계산된 타이밍이었다. 박재현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빌라 4층 끝집이었다. 계단 벽지에는 손때가 올라와 있었고 복도 창문 틈으로는 아직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새어 들어왔으며 현관문 앞에는 남자용 슬리퍼와 택배 상자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처음 문이 열렸을 때 강민석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집안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살림을 잘하는 집의 단정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없앤 뒤 남은 침묵 같은 정돈이었다. 바닥에는 먼지조차 고르게 쌓여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물컵 하나 없이 리모컨과 티슈 케이스만 정확히 평행을 맞춰 놓여 있었으며 주방 개수대는 막 광택제를 쓴 것처럼 지나치게 매끈했다. 박재현은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40에 가까운 나이답지 않게 체구가 단단했고 눈은 가늘고 깊었으며 입계는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경찰 신분증을 확인하자마자 한 발 물러서며 들어오시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거슬렸다. 놀란 남편의 목소리라기보다 이미 올 줄 알고 있었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음성에 가까웠다. 그는 아내가 사라진 밤의 일을 큰 막힘 없이 설명했다. 사흘 전 저녁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갔다.
원래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라 하루쯤 지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아내를 걱정하는 사람의 시선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은 실종된 가족 이야기를 하면 문장 사이사이에 분노나 당혹감이 새어 나온다. 그런데 박재현의 말은 지나치게 매끈했고 각 문장이 마치 적당한 길이로 잘라 미리 정리해둔 진술문 같았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을 분명하게 기억했고 아내가 나간 시각도 정확하게 말했다. 밤 10시 37분쯤이었다고 했다. 37분. 강민석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다시 적었다. 진짜 기억은 되게 둥글게 남는다. 10시 반쯤, 11시 가까이 그런 식으로. 하지만 거짓말은 이상할 만큼 분 단위로 정확해지곤 한다. 너무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벽걸이 시계를 힐끗 올려다 봤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집 전체의 공기는 그 리듬과 어울리지 않게 기묘하게 멈춰 있었다. 아내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에 박재현은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 속 한서진은 늘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불행해 보이지도 않았다. 시장 골목에서 찍은 사진, 동네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작은 식탁에 앉아 국그릇을 앞에 둔 사진, 그런 흔한 일상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민석은 몇 장을 넘기다가 묘한 불균형을 눈치챘다. 사진 대부분은 남편의 시선으로 찍혀 있었다. 가까웠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응시의 밀도가 진했다. 아내를 기록한다기보다 감시한다는 쪽에 가까운 거리였다. 최근 사진은 없습니까? 하고 묻자 박재현은 잠깐 정지했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몇 번 넘긴 뒤 2달 전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다. 한서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린 채였는데 그 얼굴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엷게 깔려 있었다. 억지로 웃는 사람의 입꼬리는 올라갈 수 있어도 눈은 잘 속이지 못한다. 그 사진 속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강민석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돌려주었다. 집 안에서 1차로 눈에 띄는 직접적인 범죄 흔적은 없었다. 피가 묻은 이불도 깨진 물건도 드러난 몸싸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깔끔한 것은 때로 더 수상했다. 과학수사팀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선에서 움직여야 했기에 강민석은 대화의 결을 조금 바꿨다. 아내가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났는지,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부부 사이가 최근 어땠는지,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차분히 물었고, 박재현은 그 질문들에 거의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아내는 원래 사람 관계가 단순했고, 친정과도 뜸했고,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으며, 돈 문제는 카드값이 조금 밀린 정도였고, 자신과는 가끔 다투긴 해도 남들 다 그러듯 사는 정도였다고 했다. 문제는 그 모든 대답이 너무 평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너무 무난했고, 너무 잡음이 없었고, 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구겨짐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한서진이라는 사람을 한 장의 얇은 서류처럼 축약해 놓은 느낌이었다. 강민석은 그 순간 이미 박재현이 아내를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아내의 습관을 말하지 않았고, 말투를 말하지 않았고, 두려워하던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좋아하던 음식조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실종자의 개요만 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은 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처음 균열이 나왔다. 3층에 사는 노부부는 박재현이 얌전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에 꼭 덧붙였다.
아내는 늘 조용했고 점점 더 조용해졌다고. 특히 최근 몇 달은 계단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얼굴을 제대로 들지 않았으며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자주 입었다고 했다. 402호 맞은편에 사는 젊은 부부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실종 전날 밤, 그러니까 신고 기록상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한 그 밤에 10시가 넘어서부터 집 안에서 났고 둔탁한 소리가 꽤 오래 들렸다는 것이다. 쿵, 쿵 하고 가구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한 번은 짧고 눌린 여자 비명 비슷한 것도 들렸지만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넘겼다고 했다. 새벽 2시쯤에는 욕실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환풍구를 타고 올라온 냄새가 이상하게 독했다고도 했다. 생선 비린내와 락스 냄새가 섞인 것처럼 역했고 한 번 맞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목 안쪽에 남는 냄새였다고. 강민석은 그 진술을 들으며 박재현이 말한 밤 10시 37분을 다시 떠올렸다. 누군가가 그 시각에 집을 나갔다면 그 뒤에 왜 몇 시간 동안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와 물청소 소리가 이어졌는지 설명해야 했다. 과학수사팀이 정식 감식에 들어간 것은 그날 오후였다. 형광약품이 벽과 바닥에 뿌려지고 조명이 꺼지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욕실 바닥이 디레히 어두운 푸른 형광을 토해냈다. 반점 몇 개 수준이 아니었다. 바닥 배수구 주변, 욕조 아래, 병이 옆, 세면대 앞, 심지어 문턱 가까이까지 퍼진 미세한 반응들이 있었다. 누군가 피를 닦아냈다는 것은 명확했다. 다만 그 양이 방 전체에 튀어 있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즉각적인 대량 출혈이라기보다 일단 제압된 뒤 좁은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손상이나 질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주방 싱크대 아래쪽 틈과 하수관 이음매에서도 미세한 생체 반응이 나왔다. 거실은 상대적으로 깨끗했지만 소파 다리 한쪽과 러그 밑바닥에서는 물청소 흔적과 함께 둔한 마찰 자국이 확인됐다. 현장을 본 감식반 반장은 강민석에게 낮게 말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집 한가운데 서서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다. 너무 평범한 거실, 너무 단정한 식탁,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는 듯한 정리된 쿠션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누군가는 밤새 사람을 해친 뒤 아침이 되기 전에 집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한 사람은 대개 범행 이후에도 그 공간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을 한 사람이다. 해가 저물 무렵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1차 결과가 올라왔다. 한서진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밤 10시 12분까지 기지국 신호가 잡히다가 그 뒤로 완전히 꺼졌다. 위치는 자택 인근이었다. 반면 박재현의 휴대전화는 같은 시간대 이후 새벽 3시를 전후해 집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이 있었는데 그는 그 시간 내내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근처 교차로 방범 카메라였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새벽 2시 41분쯤 빌라 골목에서 작은 냉동 탑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번호판은 완전히 읽히지 않았지만 차량 우측 후미 등 일부 파손 형태가 박재현의 사촌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유사했다. 수산물 운반에 쓰이던 차량이었다. 회색 소금 알갱이, 검은 비닐, 붉고 검은 포장끈, 그리고 냉동 탑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은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불길했다. 강민석은 밤늦게 다시 박재현을 불러 세웠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단순 실종 참고인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일부러 공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한 어조로 되물었다.
아내가 정말 10시 37분에 나갔다면 왜 11시 이후 집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는지, 왜 새벽에 욕실에서 장시간 물청소를 했는지, 왜 자신의 휴대전화가 새벽 3시쯤 외부로 이동했는지, 왜 집 안 곳곳에서 세척된 생체 반응이 나오는지. 박재현은 처음으로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가라앉았다. 그는 입술을 적신 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혼자 술을 마시다 컵을 깨뜨려 치웠고,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토한 뒤 청소를 했으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잠깐 드라이브를 나갔다 왔다고 말했다. 너무 많았다. 변명은 많을수록 약해진다. 강민석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아내분이 살아있었던 마지막 시간을 정확히 말해보시죠. 그 순간 박재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놀란 표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들켰다는 표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안에 무언가를 급히 다시 닫아버리는 표정이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조사실을 나서며 강민석은 이상한 확신을 얻고 있었다. 아직 시화회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이 한서진이라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머리와 손목, 결정적인 DNA 대조 결과도 기다려야 했지만, 수사는 이미 실종이 아니라 은폐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 여자가 사라졌고, 남편은 너무 침착했으며, 집은 너무 깨끗했고, 이웃들은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고, 바닥과 배수구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집 안에서 아주 긴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났을 때 한서진은 더 이상 걸어서 문을 나간 사람이 아니라 운반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수사본부로 돌아온 뒤 그는 화이트보드에 박재현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연습한 남편, 지워진 집, 늦은 신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또 하나를 적었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을 가능성.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왜 그는 아내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얼굴과 손목까지 없애며 조각냈는가? 단순히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여기까지 집요할 필요는 없었다. 이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끝까지 사람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강민석은 그런 범죄에서 늘 같은 냄새를 맡아왔다. 겉으로는 부부 문제, 돈 문제, 우발적 다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파고들면 그 밑바닥에는 오랜 통제와 반복된 굴욕, 그리고 마침내 상대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보지 않게 된 시간들이 고여 있었다. 박재현의 집은 그런 시간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피 냄새보다 오래가고 락스보다 깊게 배며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하는 종류의 냄새였다. 그리고 강민석은 직감하고 있었다. 이 집 어딘가에는 아직 그 냄새의 근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욕실 말고 모두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다른 공간에 그 밤의 진짜 형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박재현을 일단 귀가 조치한 뒤에도 강민석은 그 집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적만 남아있는 집, 오래 산 부부의 냄새 대신 닦아낸 세제 냄새와 눌린 공기만 떠다니는 집,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깨끗한 공간과 이상할 만큼 손을 대지 않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신경을 긁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과학수사팀, 디지털 포렌식 팀, 현장 감식반과 함께 다시 빌라로 올라가면서 이미 절반쯤 확신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아직 덜 열린 곳이 있다. 누군가가 치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디를 치웠는지 모르는 척하기 위해 다른 곳을 과하게 방치하게 마련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제와 똑같은 정돈된 공기가 먼저 얼굴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그 단정함이 더 이상 평온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 밤새 땀과 물과 락스를 뒤섞어 만든 가짜 침묵처럼 느껴졌다. 강민석은 들어서자마자 거실, 주방, 욕실을 빠르게 훑은 뒤 시선을 복도 끝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폭이 좁은 문 하나가 있었다. 어제도 보았지만 박재현은 그냥 창고라고 했다. 문은 평범한 합판문이었고 손잡이도 낡아 있었지만 손잡이 아래쪽 금속 부분만 유독 최근에 닦은 듯 반들거렸다. 반면 문 하단 틈에는 가느다란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자주 여닫는 문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손이 가는 문. 강민석은 그 모순이 오히려 더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열쇠를 요구하자 박재현은 처음으로 명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별거 없는 창고이고 안에는 계절 지난 이불과 박스뿐이며 사생활이니 굳이 뒤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 차갑고 빠르게 튀어나왔다. 그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민석은 그 짧은 흔들림 하나로도 충분했다.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감식반이 문 앞에 섰다. 박재현은 거실 끝에 서서 입술을 꽉 다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노보다는 어떤 종류의 체념에 가까워 보였다. 마치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이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잠금 장치가 해체되고 문이 안쪽으로 밀리는 데 걸린 시간은 차에 1분이 되지 않았지만 그 1분이 집 안 전체를 아주 길게 늘여놓는 것 같았다. 문이 반쯤 열리자 가장 먼저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창고라기에는 지나치게 서늘했다. 뒤이어 느껴진 것은 일반적인 곰팡내나 오래된 옷 냄새가 아니었다. 비닐과 금속과 오래 응고된 피 냄새를 락스로 덮으려다 실패한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썩은 지방의 단내가 뒤섞여 있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성인 둘이 들어서면 금세 숨이 막힐 정도의 폭에 창문도 없는 사각 공간. 그런데 그 좁은 방 안에 놓인 것들은 단순한 창고 물건과는 너무 멀리 있었다. 가장 안쪽에는 낡은 업소용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세척된 흔적이 역력한 투명 비닐이 겹겹이 덮여 있었다. 벽면 절반 높이까지는 공사용 방수 비닐이 촘촘하게 덧대어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두꺼운 청색 방수포가 깔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쪽 벽 구석에는 검은 산업용 비닐 봉투 한 묶음, 회색 굵은 소금 포대 2개, 붉고 검은 포장끈, 일회용 장갑 상자, 마스크, 그리고 피막이 조금 벗겨진 노란 플라스틱 대야까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창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능적이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오른쪽 벽 밑에 놓인 소형 냉동고였다. 전원은 뽑혀 있었지만 고무 패킹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희미한 갈색 얼룩이 들러붙어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한 번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냉기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역한 냄새가 튀어나왔다. 냉동고 바닥 모서리 틈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미세한 조직 찌꺼기 같은 것이 끼어 있었고 배수 홈 부분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넣어 두었다가 생긴 흔적과는 달랐다. 현장 감식반 반장은 얼굴 근육을 딱 굳힌 채 말했다. 여기서 보관한 겁니다. 잠깐이든 하루든. 아무도 되묻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분명했고 모두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이블 아래쪽 수납 공간에서는 도구들이 나왔다. 길이가 다른 톱날 몇 개, 교체형 날이 달린 절단 공구, 날이 넓은 식도 두 자루, 녹이 조금 핀 가위, 산업용 세척제, 락스 대용량 통, 그리고 배수구 청소용 산성 세정제까지 있었다. 대부분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칼 손잡이 연결부와 톱날의 미세한 톱니 사이, 공구의 나사홈 안쪽까지 완벽히 지워지지는 못했다. 현미경 감식을 전제로 채취가 이루어졌고 일부 톱날에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백색 분말이 떨어졌다. 감식관은 채취봉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낮게 중얼거렸다. 뼈가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강민석은 문간에 선 채 방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곳은 누군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범행의 뒤처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너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너무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바닥에 방수포를 깔고 벽면을 비닐로 덮은 사람은 혹시 모를 튠과 흘러내림까지 생각한 사람이다. 냉동고를 비워놓고 소금과 포장끈을 준비한 사람은 단순히 시신을 숨길 생각만이 아니라 시간과 냄새와 이동 경로까지 계산한 사람이다.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박재현 쪽을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거실 쪽 벽 앞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항의하지도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뜨는 속도가 아주 느려져 있었다. 마치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감식은 방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다. 방과 이어진 복도, 주방과의 동선,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바닥을 따라 고위도 광원과 시약을 다시 투입하자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흔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좁은 창고방 문턱에서부터 주방 쪽으로 길고 엷은 끌림 자국이 이어졌고 주방 싱크대 아래 하부장 손잡이, 욕실 문틀, 세탁기, 배수 호스 주변에서 각각 다른 시점에 여러 번 세척된 흔적이 겹쳐 나왔다. 특히 욕실 배수구 트랩을 분해하는 순간 안쪽에 끼어 있던 작은 피부 조직과 길고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손톱 조각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한 번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마지막 밤에는 그 모든 감춰진 힘이 한 번에 터져 나온 듯 보였다. 부검에서 확인된 반복적 압박 흔적, 집 안에서 검출되는 오래된 생체 반응, 그리고 이 밀폐된 방의 존재가 서로 하나씩 맞물리면서 수사는 이제 거의 명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서진은 이 집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죽기 전 이미 여러 차례 제압당하고 통제당해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통제가 우연이나 부부싸움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 또한 분명해지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보고는 그날 오후 수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박재현의 데스크톱 컴퓨터는 겉보기엔 오래된 가정용 PC였지만 저장 장치 복원 과정에서 최근 대량 삭제 흔적이 확인되었다. 삭제된 폴더명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리, 겨울, 작업, 하역. 그러나 복원된 일부 파일들 안에는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것은 메모장이었다. 날짜별 생활비나 거래 내역처럼 보이지만 읽을수록 정상적인 가계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외출 43분, 통화 12분, 누구인지 확인 필요. 월요일 저녁 표정 안 좋음. 다음에는 버릇 고쳐야 함. 말 안 들을 때는 잠그는 게 빠름. 그런 식의 짧고 건조한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내를 아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기록한 문장들이었다. 강민석은 그 텍스트 파일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가정폭력 사건 기록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감정이 비어있는 문장은 오히려 더 기괴했다. 분노나 미움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물건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고장 원인을 적어두는 사람의 시선에 가까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복원된 짧은 동영상이었다.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고 재생 시간도 11초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 11초면 충분했다. 화면은 어두웠고 촬영은 흔들렸으며 프레임 한쪽에는 비닐로 덮인 벽면이 비쳤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의자에 기대듯 주저앉은 여자가 있었다. 두 손은 뒤로 묶여 있는 듯 보였고 입에는 은색 테이프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얼굴은 정면이 아니었지만 머리카락과 체형, 옷차림으로 보아 한서진일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그녀의 눈이었다. 화면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 눈만큼은 또렷이 보였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한 채 카메라를 뚫어지게 올려다보는 눈. 체념 직전의 공포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저항이 동시에 남아있는 눈이었다. 그리고 화면 바깥,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은 음성이 들렸다. 이제 말 잘하면 끝난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박재현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다음 1초쯤 뒤 영상 오른쪽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들어왔다. 여자의 웃음인지 숨을 참다 새어나온 소리인지 애매할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 한 사람의 숨결이 더 있었다. 방 안에는 당시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수사는 단순한 남편 단독범 행위라는 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영상의 배경 잡음을 따로 추출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박재현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동선과 교차하는 여성 인물들을 다시 훑기 시작했다. 이미 초동 탐문에서 몇몇 주민들은 낯선 여자가 가끔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친척이거나 배달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고 했다. 이제 그 흐릿한 목격들이 갑자기 다른 무게를 띠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박재현의 폭력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도왔을 수도 있었다. 한서진이 사라지기 직전 혼자가 아니었다면 그 마지막 밤의 공포는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더 복잡하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남편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남편과 또 다른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점점 인간의 자리에서 밀려났을지도 몰랐다. 박재현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고 이번에는 더 이상 실종자의 배우자라는 외피를 유지할 수 없었다. 창고방 사진, 냉동고 시료, 도구 감식 결과, 삭제 파일, 영상 복원 자료가 차례로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처음 두세 장을 볼 때까지만 해도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입과 근육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강민석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낮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를 보관하고 정리하고 지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박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부인은 원래 예민했고 잠깐 묶어둔 적은 있어도 죽이려던 건 아니었고 영상은 장난처럼 찍은 것이며 창고방 물건들은 원래 일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변명이라기보다 무너지는 천장을 손으로 떠받치려는 몸짓에 가까웠다. 그의 문장은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허술해졌다. 한서진이 원래 겁이 많아 과장되게 반응했다는 말,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해서 붙잡았다는 말, 돈 문제로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말, 그런 것들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말의 밑바닥에는 동일한 진실이 하나 깔려 있었다. 그는 한서진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컸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사본부 공기는 더 메말랐다. 현장 사진이 벽에 붙고 발견 시점이 시간표 위에 정리되고 시화호 주변 지도 위에 시신 조각 발견 위치가 표시될수록 사건은 하나의 끔찍한 설계도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집 안감금의 흔적, 세척된 욕실, 냉동고, 절단 도구, 삭제된 파일, 묶인 피해자의 영상, 그리고 프레임 바깥에 두 번째 숨소리. 강민석은 그 밤 마지막 회의가 끝날 무렵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날 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마지막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진은 어느 날 갑자기 시화회에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훨씬 이전부터 저 집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마지막 밤은 단지 그 사라짐이 육체적인 형태로 완성된 순간에 불과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 머리는 어디 있는가? 손목 아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영상 속 그 두 번째 웃음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강민석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사건 파일 맨 위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집 안에서 끝난 일이 아니다. 집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더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시화회에서 시작한 사건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점은 그 창문 없는 좁은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한서진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았는지 수사는 이제 그 얼굴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사본부가 영상 속 두 번째 숨소리의 주인을 좁혀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재현의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복원된 메신저 데이터, 그리고 빌라 주변 CCTV를 겹쳐보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윤미라. 36, 인근 수산물 포장가게 운영자. 한서진이 결혼 전 몇 달간 일했던 가게의 전 동료이자 박재현과도 거래 관계가 있었던 인물.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일거리 연결 고리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자 그것은 곧 허술한 위장에 불과했다. 박재현은 최근 반년 사이 윤미라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통화했고 통화가 없는 날에도 메신저로 짧고 끊긴 문장을 쉼없이 주고받았다. 오늘은 잠잠함, 밖에 못 나가게 함, 그냥 두면 또 뒤진다, 약 가져옴, 내일 새벽 가능.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한 일부 대화는 중간중간 삭제되어 문맥이 끊겨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끔찍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사이에 둔 채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대화 속에서 이름이 아니라 상태로만 존재했다. 말 잘함, 조용함, 버팀, 울음, 잠금. 강민석은 화면을 보다가 문득 불쾌한 오한을 느꼈다. 부부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아내를 때리고 통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점점 사람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과정에 또 다른 시선이 겹쳐 있던 사건일 가능성이 컸다. 윤미라를 처음 조사실에 앉혔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피부, 갈색 코트,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장사하는 여자의 얼굴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동자가 먼저 반응하는 방식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참고인처럼 행동하려 했고 박재현과는 물건 거래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며 한서진이 실종된 건 뉴스로 보고 알았고 사건 당일 밤에는 가게 정리 뒤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대답들이 너무 빨랐다는 점이었다. 박재현이 준비된 답변으로 시간을 메웠다면 윤미라는 반대로 문장 사이를 너무 빨리 건너뛰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무언가 튀어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저 입이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였다. 강민석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한서진과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지,
부부 사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박재현이 가게에 자주 들렀는지, 마지막으로 한서진을 본 날이 언제인지 같은 질문들을 물 흐르듯 이어갔다. 그러자 윤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몇 군데에서 말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한서진과는 결혼 후 거의 연락이 끊겼다고 해놓고 곧이어 작년 겨울 한 번 술을 마셨다고 했고, 박재현과는 단순 거래라고 했다가 다시 사적인 부탁을 몇 번 들어준 적 있다고 말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그러나 그런 균열은 보통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소리였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윤미라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넘겼고,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와 창고도 동시에 확인했다. 수산물 포장 가게는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점포였지만 뒤편 창고에는 회색 굵은 소금 포대와 검은 산업용 비닐, 붉고 검은 포장끈, 대형 아이스박스, 세척용 약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것들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시와회에서 발견된 자루의 포장끈과 창고에 남아있던 포장끈 섬유 조성이 예비 감정상 거의 일치했고, 소금 입자 형태 또한 유사했다는 점이었다. 더 나아가 CCTV를 역추적하자 실종 당일 밤 가게 셔터는 일찍 내렸지만 뒤편 출입문은 자정 가까이 한 차례 열렸다. 닫힌 기록이 남아 있었다. 완전히 어둡게 보이는 골목 안으로 누군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림자가 짧게 잡혔는데, 신장은 박재현과 비슷했고 체형은 윤미라일 가능성이 있었다.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그림자였지만 수사는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점점 덜 믿게 되고 있었다. 강민석은 그 무렵 한서진의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중고 휴대전화, 판매 앱 접속 기록까지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메모장 하나가 새롭게 의미를 얻었다. 박재현의 집 서랍에서 발견된 노트.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기록처럼 보였던 그것의 중간쯤에 유독 세게 눌러쓴 문장들이 있었다. 둘이 날 바보로 만듦, 웃는 얼굴이 똑같음, 집에서 끝내야 함, 도망 못 가게 먼저 없애야 함. 그 전후 문장들을 보면 박재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내와 윤미라 사이에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실제 불륜을 확인한 남자의 기록과는 달랐다. 분노나 배신감보다도 소유물이 동시에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두 사람, 자신이 중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하나의 음침한 계획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설은 한서진의 물건들에서 발견된 오래된 녹음 파일로 더 짙어졌다. 파일에는 남편과의 신랑이 문이 잠기는 소리, 한서진의 짧은 숨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다른 여자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명확한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혼자 당한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누군가는 그 집 안에 벌어지던 일의 일부를 알고 있었고, 어떤 밤에는 바로 근처에 있었다. 수사팀이 한서진의 친정 쪽을 통해 확보한 오래된 물건 상자에서는 더 결정적인 흔적이 나왔다. 겨울 점퍼 안주머니에 접혀 있던 작은 수첩. 그 안에는 날짜 없이 끊어 적힌 문장들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한 줄씩만 남겨둔 듯한 기록이었다. 문 잠그는 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힌다. 그 여자가 오면 더 조용해진다. 둘이 나를 보는 눈이 똑같을 때가 있다. 이 집에서 사라지기 전에 먼저 증거를 챙겨야 한다. 통장 사본과 음성 저장. 다음에는 그냥 맞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 몇 장은 유독 손이 떨린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중 한 줄은 거의 긁어 쓴 것처럼 눌려 있었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걸리적거리는 짐처럼 본다. 강민석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건은 이제 명확해지고 있었다.
박재현의 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고 윤미라는 그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어느 지점부터 그 폭력 바깥에 머무르기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컸다. 두 사람은 한서진을 두고 서로 질투하거나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매개로 이상한 균형을 만들어 왔는지도 몰랐다. 누군가는 직접 때렸고, 누군가는 지켜봤고, 누군가는 방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살아갔다. 폭력은 늘 한 사람의 손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윤미라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그녀 앞에 포장끈 감정 결과, 뒤편 창고 CCTV 캡처, 복원된 메신저 일부, 그리고 한서진의 수첩에서 발췌한 문장을 차례로 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것은 무너지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어느 말을 먼저 부정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의 침묵에 가까웠다. 강민석은 기다렸다. 대부분의 사람은 침묵이 길어지면 스스로 메우려 한다. 예상은 맞았다. 윤미라는 결국 입을 열었지만 예상과 달리 곧장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신 박재현이 원래 성격이 까다롭고 집착이 심했으며 한서진도 늘 예민하게 굴어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은 그들 부부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곧바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실수였다. 끼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래 그 집을 드나들었는가? 왜 박재현과 잠금과 약을 주고받았는가? 왜 한서진은 수첩에 그 여자가 오면 더 조용해진다고 적었는가? 질문이 겹칠수록 윤미라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자기 자신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말리고 싶었어요. 그 문장은 사실상 자백의 시작이었다. 말리려 했다는 사람은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 풀려나온 이야기의 결은 끔찍할 만큼 더러웠다. 윤미라는 처음엔 박재현과 장사 문제로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둘 사이가 사적으로 얽혔다고 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일반적인 불륜의 선을 넘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비틀어졌다. 박재현은 한서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집안 돈을 빼돌린다고, 자신을 떠나려 한다고 끊임없이 말했고, 윤미라는 그 말들을 오래 듣는 사이 어느새 한서진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방해하는 존재처럼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 몇 번은 부부싸움 뒤에 박재현을 달래주는 정도였고, 다음에는 약을 사다 준 적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박재현이 잠깐 겁만 주면 된다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했다. 강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폭력은 갑자기 최악으로 뛰지 않는다. 늘 작은 허용, 작은 침묵, 작은 합리화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사람 하나가 사람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다. 윤미라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더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죽는 과정이 다가오는 동안 그 집에서 여러 차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여러 번 신고할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 멈출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남았다. 그 이유가 사랑인지, 돈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단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공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수사가 윤미라를 향해 좁혀오자 박재현도 점점 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관되게 차갑고 계산적이던 태도가 윤미라의 이름이 조사실에서 직접 언급된 뒤로는 묘하게 갈라졌다. 그는 윤미라를 그냥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여자라고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녀가 한서진을 부추겼다고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범인이 진실을 완전히 감출 수 없게 되면 흔히 하는 일이 있다. 공범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을 자신보다 더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사악해 보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칼을 들었는가 보다 누가 먼저 한서진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사건은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다. 윤미라는 세 번째 소환을 앞둔 날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새벽 5시를 마지막으로 꺼졌고 가게 셔터는 열리지 않았으며 집에도 없었다. 경찰이 그녀의 원룸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이상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다. 가방은 반쯤 열린 채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화장대 위 유리컵은 깨져 있었으며 신발 한 짝이 현관 쪽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다. 침대 시트에는 누군가 급히 일어나며 잡아당긴 듯한 주름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 배수구에는 바닷물 냄새가 스민 젖은 수건이 구겨져 있었다. 더 기묘한 것은 바닥에 남은 물기였다. 그냥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짠내가 섞인 축축한 흔적이 현관에서 방 안쪽으로 다시 창문 쪽으로 짧게 이어져 있었다. 강민석은 문간에 서서 그 흔적을 내려다보다가 곧바로 창밖 골목을 확인했다. 누군가가 도망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미라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순간 누군가에게 다시 입을 막혔을 가능성이 컸다. 밤이 되자 수사본부는 다시 팽팽해졌다. 벽에 붙은 인물 관계돼서 이제 박재형과 한서진 사이만이 아니라 윤미라의 성까지 굵게 표시되었다. 그리고 강민석은 사건 기록 맨 위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한서진은 도망치려 했고 둘은 그걸 눈치챘다. 이 한 줄이야말로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파편을 하나로 묶는 중심축처럼 보였다. 폭력은 오래되었고 감금은 반복되었으며 한서진은 그 안에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아마도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사진들까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박재현은 그녀가 곧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윤미라는 그녀가 떠나면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마지막 밤은 우발적 폭발이 아니라 이미 균열이 생긴 관계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봉인하기 위한 밤이었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 강민석은 오래전 사건들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은 기억을 떠올렸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칼날이 아니라 칼을 들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혼자이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한서진은 죽기 훨씬 전부터 아주 정교하게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윤미라의 위치가 항만 근처 허름한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민석은 곧장 채올랐다. 차창 밖으로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은 도로가 젖은 쇠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정의를 듣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다. 윤미라가 입을 열면 사건은 끝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서 입을 열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그 생각 뒤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한서진을 시와호까지 끌고 간 손이 이제는 또 다른 입을 막으러 움직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늘 그렇듯 너무 늦게 맞아떨어지는 종류의 예감처럼 느껴졌다. 항만 근처 여관초는 새벽이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었다.
밤새 술과 소금기와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트럭들이 빠져나가고 선창에서 돌아온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마지막 담배를 태운 뒤 사라지고 간판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좁은 골목마다 젖은 시멘트 냄새와 묵은 비린내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민석이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위치 신호가 잡힌 허름한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로 계단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 203회서 이상한 소리가 몇 번 났고 새벽 5시쯤 누군가 다급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후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오래된 형광등은 깜빡이며 희미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강민석은 문 앞에 선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문 안에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진실과 침묵이 마지막으로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보인 것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와 깨진 머그컵, 반쯤 열린 여행 가방,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기대 앉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윤미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고 목 아래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붉고 보라색 멍이 겹겹이 올라와 있었으며 오른쪽 손등은 심하게 까져 있었다. 강민석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창문과 욕실을 확인했고 그 사이 구급대가 윤미라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처음엔 말을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아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료진이 입과 피를 닦아내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먼저 한 문장을 내뱉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에도 그 사람이 왔어요. 조사는 곧장 병원 대신 인근 경찰 보호실에서 진행되었다. 윤미라는 입원할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만으로도 지금 그녀를 혼자 두면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불안정했다. 처음엔 말을 아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박재현이 찾아왔고 입을 막으려 했고 자신은 도망치려 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여관 복도 CCTV에서 새벽 4시 53분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203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고 체격과 걸음걸이가 박재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끝까지 혼자 떠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다 꺼낼 수도 없는 진실에 목이 잠긴 사람의 표정이었다. 강민석은 이번에도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다만 아주 분명한 순서로 사실을 나열했다. 한서진은 집 안에서 오래 통제당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밤 당신은 그 집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박재현은 당신까지 입막음하려 했다. 여기서 더 숨기면 당신은 참고인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남는다. 그 말이 끝나자 윤미라는 눈을 감은 채 한참 숨을 고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이 처음 흘러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시작되고 나서는 멈추는 쪽이 더 힘든 사람처럼 문장들이 무겁게 쏟아졌다. 그날 밤 한서진은 이미 집을 떠날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었다고 했다. 통장 사본, 휴대전화 녹음, 몰래 빼돌린 거래 내역, 윤미라와 박재현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까지 챙겨두었고 박재현이 잠든 뒤 새벽에 빠져나갈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윤미라는 그 사실을 직접 한서진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박재현이 먼저 눈치채고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고 한서진은 처음으로 박재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얼굴을 했다고 했다.
다 끝났어. 이번엔 내가 나가. 그 말 한마디가 박재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 윤미라의 설명이었다. 늘 울고 버티고 다시 눌려 들어가던 여자가 처음으로 떠나겠다고, 더는 그의 규칙 안에 있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 그는 마치 자기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얇은 가죽까지 찢겨 나간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한서진을 거실에서 넘어뜨린 뒤 그대로 복도 끝 방까지 끌고 갔고, 이미 그 안에는 비닐과 방수포, 끈과 테이프가 깔려 있었다. 윤미라는 그 대목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폭발이 아니었다. 박재현은 언젠가 올 그 밤을 이미 오래전부터 상상하고 있었고, 한서진이 마침내 떠나려는 순간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윤미라의 말에 따르면 한서진은 그 방 안에서, 바로 온 그 방 안에서 바로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 밤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박재현은 그녀를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채 오랫동안 말을 시켰다. 누구에게 줬는지, 뭘 저장했는지, 언제 나갈 생각이었는지, 누구랑 손잡고 자기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묻고 또 물었다. 한서진은 처음엔 저항했고, 나중에는 침묵했고, 마지막에는 얼굴만 들어 박재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고 했다. 윤미라는 바로 그 눈빛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맞서 싸우는 몸보다도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눈을 훨씬 견디지 못했다고. 박재현은 점점 더 차분해졌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도구를 정리하고 비닐, 가장자리를 다시 펴고 냉동고 전원을 확인하고 심지어 바닥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포 끝을 접어 넣는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윤미라는 자신이 그 순간 도망쳤어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지만 그 고백은 너무 늦었다. 이미 그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공기와는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석은 살해 방식에 대한 윤미라의 진술을 들을 때 일부러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박재현이 한서진을 급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굴복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손과 발을 묶은 채 숨을 쉬기조차 불편한 자세로 오래 방치했고,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찬물과 얼음을 가져와 정신을 붙들게 했으며, 입을 막아 놓고도 끝까지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서진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자 박재현은 갑자기 격렬해졌고, 그 뒤에 몇 분은 윤미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뒤엉켜 버렸다고 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죽음은 그 방 안에서 끝났고, 끝난 뒤에야 진짜로 차가운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박재현은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손을 씻고 장갑을 갈아 끼웠고 마치 아주 불쾌한 정리 업무를 시작하듯 몸을 움직였다고 했다. 윤미라는 그가 울거나 흔들리기를 잠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 또렷해졌고 이미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연습한 순서를 밟는 사람처럼 보였다. 냉동고를 비우고 비닐을 다시 깔고 필요한 도구를 꺼내고 이동 동선을 정리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무와 집착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 마치 자기가 끝까지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을 적어도 자기 방식으로만 남겨두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윤미라는 그 뒤의 일을 전부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중간에 욕실로 뛰어가 토했고 몇 번은 눈을 감았고 몇 번은 문 밖으로 나가려다 박재현의 낮은 목소리에 다시 굳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창고방과 욕실, 주방 사이를 오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길게 쏟아지는 소리,
무거운 것이 한 번씩 바닥에 닿는 둔한 진동,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독해지는 락스와 피 냄새가 그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박재현이 왜 머리와 손을 따로 처리하려 했는지 물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혼잣말처럼 한 번 말했다고 했다. 얼굴이 남으면 다 남는 거야. 손이 남으면 다시 사람이지. 그 짧은 문장이 강민석의 머릿속에 오래 박혔다. 그에게 한서진은 죽여야 할 상대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지워야 할 증거였다. 그 지움은 체포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떠나려 한 여자를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형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왜곡된 소유욕의 마지막 연장이기도 했다. 새벽 무렵 박재현은 윤밀에게 운반을 도우라고 했다. 작은 냉동 탑차는 빌라 뒤편 골목에 미리 대기해 두었고 방수포로 감싼 자루들이 차에 실렸다. 윤미라는 정확히 몇 개였는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적어도 2 이상이었다고 했다. 시화호로 가는 길 내내 박재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으며 몇 번이고 뒤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첫 번째 지점에서는 갈대가 많은 물가 쪽으로 내려가 검은 비닐 자루 하나를 던졌고 2번째 지점에서는 더 작은 포대 하나를 다른 수문 근처에 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차에 남겨두었고 그 부분 때문에 윤미라는 지금까지도 밤마다 잠에서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석은 그 대목에서 질문의 방향을 정확히 바꾸었다. 남겨둔 건 어디로 갔습니까? 윤미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의식적으로 외면했다고 했다. 다만 박재현이 사건 다음 날 낮 혼자 다시 어딘가로 나갔다 돌아왔고 그날 이후 유난히 냉동 창고 이야기를 꺼냈으며 며칠 뒤에는 차 바닥까지 완전히 세척했다고 진술했다. 그 말만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 일부는 시화호, 일부는 별도의 은닉 장소. 머리와 손목 아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그 안에 있었다. 윤미라의 진술이 정리되자 박재현은 다시 긴급 체포 상태에서 본격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도 이전처럼 침착하지 못했다. 윤미라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이를 갈았고 그녀가 먼저 한서진을 자극했고 자기는 통제하려 했을 뿐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은 그의 말보다 훨씬 무거웠다. 창고방 도구에서 나온 미세 뼈가루, 욕실 배수구에서 나온 조직, 시화호 발견 지점과 일치하는 차량 동선, 여관 CCTV, 그리고 윤미라가 진술한 세부와 맞아떨어지는 삭제 파일 복원 시간표. 강민석은 그의 진술이 무너지는 지점을 조용히 기다렸다. 사람은 완전히 거짓으로만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반드시 한 조각쯤은 진실이 섞이는데 바로 그 한 조각이 전체를 끌고 나온다. 예상대로 박재현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것은 온전한 자백이 아니라 반쯤만 꺼낸 진실이었다. 그는 한서진이 자신을 끝까지 모욕했고 자기 집에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으며 자신은 단지 멈추게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살해의 의도를 부정하는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감금과 폭행, 죽음 이후의 처리 과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인정이기도 했다. 특히 머리와 손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시선을 비껴두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찾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 문장은 조사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그는 법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었다. 기억 속에서, 기록 속에서 얼굴과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뜻이었다. 강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바닥을 본 느낌이 들었다. 박재현은 끝까지 자신을 버린 여자를 처벌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에게 한서진은 살해 피해자가 아니라 규칙을 어긴 소유물이었다. 그래서 죽음만으로는 부족했고 훼손과 분리와 은닉이 뒤따라야 했으며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 세계가 다시 조용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조용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화호의 물은 그가 던진 것을 받아 삼키지 않았고 갈대숲은 검은 자루를 밀어 올렸으며 집 안 배수구와 냉동고 틈, 삭제된 파일과 메신저 조각들이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은닉 장소였다. 머리와 손아래 부분, 그가 끝까지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날 조사가 끝날 무렵, 박재현은 마침내 한 군데 장소를 입에 올렸다.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지만 항만 뒤편 폐쇄된 수산물 저온 창고 단지 중 하나. 예전에 짧게 빌려 쓴 적이 있는 칸이라고 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분명한 인정이었다. 강민석은 곧장 수색팀을 준비시키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신 일부를 찾는 것은 수사상 필요했고 유족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 문 하나를 여는 순간 이 사건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출동 준비를 마친 뒤 수사본부 창밖을 보니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가느다란 빗줄기 너머로 도시 불빛이 번져 있었고 강민석은 그 희미한 번짐 속에서 한서진의 마지막 수천 문장을 떠올렸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걸리적거리는 짐처럼 본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내일 문이 열리면 그 짐처럼 취급된 모든 흔적이 마침내 사람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항만 뒤편 저온 창고 단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절반쯤 버려진 공간처럼 보였다. 새벽 비를 맞은 철제 셔터들은 군데군데 녹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 말라붙은 소금 자국과 검은 기름 얼룩이 겹겹이 겹쳐 있었으며 바다에서 밀려온 축축한 공기와 썩은 어패류 냄새가 아직도 골목마다 눅눅하게 남아 있었다. 그곳은 한때 물건을 잠시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겠지만 지금 강민석의 눈에는 세상에서 밀려난 것들이 마지막으로 숨어드는 곳처럼 보였다. 박재현이 입을 연 창고 칸 번호는 이미 폐쇄된 구역 끝부분에 있었고 정이 공급도 끊긴 상태라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수색팀이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는 짧은 금소금이 울려 퍼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소리조차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문이 반쯤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아래로 흘러나온 것은 오래 갇혀있던 냉기라기보다 차갑기를 오래 포기한 공간만이 품을 수 있는 이상한 퀴퀴함이었다. 젖은 골판지와 부패한 비닐, 오래 응고된 육류 냄새, 소독제를 퍼부어도 끝내 지워지지 않은 달고 탁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안쪽으로 길게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 빛이 닿은 곳마다 오래 비워둔 듯한 선반과 깨진 스티로폼 박스, 접힌 방수포, 얼음 상자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벽 옆 흰 플라스틱 대형 저장통 하나가 보였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끈이 2번 감겨 있었고 겉면에는 락스가 흐르다만 자국이 백색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강민석은 거의 직감적으로 알았다.
박재현은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여기 남겨두었고,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저장통 안에서 나온 것은 수사팀이 이미 예감하고 있던 바로 그 마지막 조각들이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는 같은 순간, 같은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충격이라기보다 이 사건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나 추정의 형태가 아니라 완결된 현실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법의학팀은 즉시 수습 절차에 들어갔고, 강민석은 두 걸음쯤 뒤로 물러나 창고 안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다. 박재현은 머리와 손 아래 부분을 따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수사 회피만을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착적이었다. 만약 단순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시화호나 바다로 함께 버리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흔적을 다른 곳에 따로 숨겼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사람은 얼굴로 기억되고 손으로 살아있는 일상을 증명한다. 그는 한서진의 얼굴을 없애면 이름도 지워질 것이라 믿었고, 손을 없애면 그녀가 더 이상 세상에 닿지 못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집착이 그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누군가를 완전히 지우려는 욕망은 언제나 단순 살인의 흔적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긴다. 감정이 남고, 동선이 남고, 과한 정리가 남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포의 패턴이 남는다. 강민석은 창고 바깥으로 나와 비가 멎어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날이 밝고 있었고, 회색 구름 뒤에서 겨우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더는 감출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박재현은 마지막 수색 결과가 통보된 뒤에도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고, 한서진이 자신을 몰아붙였으며 모든 일이 망가진 뒤 겁이 나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아무 힘도 가지지 못했다. 창고방에서 나온 도구, 욕실의 세척 흔적, 시화호 발견 지점과 저온 창고 은닉 장소를 잇는 동선, 윤미라의 진술, 복원된 영상, 그리고 마지막 저장통까지 이어지는 물증 앞에서 그의 부정은 더 이상 사실을 막는 벽이 아니라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늦게 무너뜨리는 지연 장치에 불과했다. 본격 기소를 위한 최종 조서가 작성되던 날, 강민석은 일부러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처음으로 박재현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pitch, I need avoid weird char. Let's rewrite mentally. Need no weird. Continue. 패배감. Let's craft. 그는 말했다. That if she left, he became nothing. Let's continue. 그는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거의 기어 나오는 소리로 말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봤어요. 강민석은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의 마지막 바닥이 다시 한번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박재현이 견디지 못한 것은 배신도,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 그가 끝내 견디지 못한 것은 한서진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순간, 더는 그의 규칙 안에서 살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소유를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붙잡았고, 가뒀고, 굴복시키려 했고, 끝내 죽음 이후에도 훼손과 은닉을 통해 자기 권력을 연장하려 했다. 그것은 살인의 동기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병든 세계관의 고백이기도 했다.
강민석은 그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범죄는 이유를 듣는 순간 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종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박재현의 이유가 바로 그랬다. 너무 비열하고, 너무 비좁고, 너무 일상적인 열등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끔찍했다. 윤미라는 별도 조사에서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 마지막 증거가 확보된 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관자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처음엔 말리려 했다는 변명,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다는 변명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본질을 비껴가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분명히 여러 번 멈출 기회를 가졌고 한서진이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을 넘기 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그 밤 이전에라도 모든 것을 끊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남았다. 돈과 공범 관계, 왜곡된 우월감, 박재현에게 매달린 감정, 한서진이 사라지면 자기 자리가 굳어질 것이라는 비열한 기대, 그런 것들이 두려움과 뒤섞이며 그녀를 그 집 안에 계속 붙들어 두었을 것이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순수한 참회라기보다 너무 늦게 자신이 어떤 구멍 옆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울음에 가까웠다. 검사는 그녀를 향해 한 문장을 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손이 아닐지 몰라도 피해자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간을 방치하고 유지한 눈이었습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폭력은 늘 때리는 손 하나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보면서도 침묵하는 눈, 치우는 손, 변명하는 입, 모른 척하는 발걸음이 함께 모여야 완성된다. 한서진의 죽음은 바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준비된 죽음이었다. 재판은 지역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큰 파장을 남겼다. 검찰이 공개한 기록 속 한서진은 단지 시화회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지워져 온 사람이었고, 작은 빌라 복도와 닫힌 문, 반복된 물청소 소리와 희미한 멍, 기록되지 않은 비명과 몰래 감춘 수첩 속에서 점점 사람의 자리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이었다. 법정에서 재생된 짧은 영상은 방청석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11초 남짓한 화면 속에서 한서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눈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검사는 그 눈을 두고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증언이라고 표현했다. 끝내 말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얼굴까지 감춰졌지만 그 눈은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무력하게나마 세상 쪽으로 던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박재현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눈을 마주 보는 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 안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건조했다. 박재현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윤미라 역시 공범 및 증거은닉 관련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판결문은 단호했다.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통제한 뒤 살해 후 신원 식별 부위를 훼손하고 사체를 분리 유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았으며 공범은 그 과정 일부에 참여하고 이후 은닉에 협력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강민석은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도 이상하게 안도하지 못했다. 형량은 사건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사건이 사람 안에 남긴 빈 구멍까지 메우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유족은 조용히 울었고 기자들은 판결문 문구를 받아 적었고 피고인석의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마무리되었지만 한서진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했을 공포와 굴욕,
그 집 안에 닫힌 공기와 반복된 침묵까지 함께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늘 판결문 밖에 남는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뒤 강민석은 혼자 시화호 방조제 쪽으로 다시 갔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 수순에 들어갔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었지만 그는 처음 검은 자루가 발견되던 그 새벽의 공기를 아직도 몸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방조제 아래 갈대는 그때보다 더 자라 있었고 물은 여전히 무표정한 회사액으로 눕혀져 있었으며 바람은 변함없이 소금기와 진흙 냄새를 함께 실어왔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장소 같았다. 그러나 강민석은 알고 있었다. 물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것들은 끝내 밀어 올린다는 것을. 그날도 시화호는 박재현이 던진 것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숨기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흔히 물을 침묵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실은 가장 늦게라도 진실을 토해내는 것이 물일 때가 있다. 그는 제 방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처음 발견 당시 사진 속 한서진의 발목 자국과 복원된 영상 속 눈빛,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눌린 글씨를 차례로 떠올렸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걸리적거리는 짐처럼 본다. 그 짧은 문장은 결국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박재현은 그녀를 짐처럼 보았고 윤미라는 그 짐이 치워지기를 바랐으며 세상은 한동안 그 짐이 내는 작은 신호들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시화호가 그 짐을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밀어 올렸을 때 비로소 모두가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 강민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군가 피우다 버린 꽁초 하나가 발밑에 걸리는 바람에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건의 시작도 끝도 결국 대단한 악인의 얼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던 남자, 적당히 친절하고 생활력 있어 보이던 여자, 평범한 빌라, 좁은 욕실, 시장과 창고, 냉동 탑차. 그런 너무 흔해서 오히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조금씩 썩어가다가 마지막에야 터져 나온 일이었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어느 집의 남편 얼굴로 오고, 어느 가게 사장 얼굴로 오고, 어느 복대서 마주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의 얼굴로 온다. 그러다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만 다른 법칙이 자라난다. 강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사건은 끝났고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도 닫힌 문 안에서 비슷한 정적이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에는 물이 다시 밀어 올려주기 전에 누군가 그 작은 신호를 먼저 듣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화호 위로 아침빛이 조금 더 번지기 시작했다. 물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박재현은 끝내 한서진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는 몸을 훼손하고 얼굴을 감추고 손을 없애며 이름까지 지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 남은 것은 그의 지배가 아니라 그녀가 당한 폭력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한서진은 너무 늦게 발견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시화호는 검은 자루를 밀어 올렸고 갈대밭은 그 새벽의 냄새를 붙잡았고 집 안 배수구와 냉동고 틈, 삭제된 파일과 수천 문장들이 차례로 그녀의 편에 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잔혹한 훼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끝내 지워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강민석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조금은 숨을 쉬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Đừng một con cua. Ăn luôn cả tiết lộ mà nhưng cái 35 thì Hà Nội quá chứ là không 34. Ăn thì 34 hả? 34. Củ khoa là bút được thứa. Cái ký luôn rồi.